애도 못 낳는 주제에 여기서 서빙이나 하고 있었구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급 레스토랑의 샹들리에 빛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박수진 34살. 5년 전 불임이라는 이유로 빗속에 내쫓긴 뒤 노숙자가 되었던 여자였죠. 명품 드레스를 휘날리며 다가온 전 시어머니 강영숙이 와인잔을 휘두르자 수진의 하얀 유니폼 위로 붉은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5년 전 그날 밤 뿌려졌던 소금처럼요. 옆에 서 있던 전 남편 이도현은 새 약혼녀 강유진의 손을 꼭 잡은 채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죠. 주변 손님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그룹 부회장님께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냥 건배제이였어요. 웃기지 마시야! 천둥처럼 쩌렁쩌렁 울려 퍼진 목소리에 레스토랑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세계적 호텔 체인 더 로열의 최명훈 회장이 경호원들과 함께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회장이라고요? 지하철 계단에서 골판지를 깔고 자던 그 여자가요?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앞으로 수진과 저들에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해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폭우가 밤하늘을 갈기갈기 찢으며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귀청을 때릴 때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빗방울은 마치 누군가의 원망처럼 거칠게 땅을 두드렸죠. 그 빗속에서 낡은 트렁크 하나가 대저택 철문 밖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트렁크가 젖은 아스팔트 위로 굴러떨어졌고 잠금쇠가 풀리며 안에 담긴 옷가지들이 빗물에 흠뻑 젖어갔어요. 애도 못 낳는 불임 주제에 어디서 안방마님 노릇이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대문 안쪽에 서 있는 시어머니 강영숙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하얀 소금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5년이야 5년. 영숙은 소금을 한 움큼 집어 트렁크 위로 뿌렸어요. 하얀 알갱이들이 빗물에 섞이며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우리 집안대를 이을 손주 하나 못 낳고 밥이나 축내면서 뭐 했어. 이제 쓸모없으니까 나가. 수지는 대문 밖에서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죠. 맨발이었습니다. 급하게 쫓겨나오느라 신발조차 신지 못했거든요. 발바닥에 닿는 차갑고 거친 아스팔트의 감촉이 마치 유리 파편 위를 걷는 것처럼 아팠어요. 여보.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대문 안쪽 어머니 옆에 서 있는 이도현을 향해 손을 뻗었죠.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까요. 자신을 감싸주는 말 한마디만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5년 전 결혼식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죠. 수진 씨, 도연은 존댓말로 거리를 두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없으니 이제 끝인 거죠.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게요.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했는데 사랑으로 밥 먹고 삽니까? 도연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부인이에요.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 집 앞에서 볼썽사나운 꼴 보이지 말고. 그 말과 함께 도연은 천천히 철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삐걱. 철문이 움직이는 소리가 마치 수진의 가슴을 찢는 것처럼 날카로웠어요. 안 돼, 제발. 수진은 철문을 붙잡으려 했지만 젖은 손은 매끄러운 철제 표면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쾅!
철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자동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딸깍 소리가 들렸죠. 이제 수진과 저택 사이에는 높고 차가운 철문만이 남았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한 정막 속에서 수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등줄기로 흘러내렸고 젖은 원피스가 온몸에 달라붙어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트렁크에서 흘러나온 옷가지들이 빗물 웅덩이에 떠다녔죠. 결혼식 때 입었던 하얀 블라우스가 진흙탕에 뒹굴고 있었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블라우스를 집어들었습니다. 한때는 행복의 상징이었던 옷이 이제는 젖은 걸레처럼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죠. 목구멍 깊은 곳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심장을 움켜쥐고 지니기는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수지는 빗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 절규는 천둥 소리에 묻혀 사라졌지만 수진의 영혼 깊은 곳에는 또렷하게 새겨졌죠. 5년. 사랑한다 믿었던 5년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그녀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빗줄기는 새벽이 되어서야 멈췄습니다. 수지는 그 긴 밤을 철문 앞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웅크린 채 보냈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젖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어 움직일 때마다 미끄러운 감촉이 소름을 돋게 했어요. 이른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아직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흐릿하게 번졌고 어디선가 쓰레기 수거차의 굉음이 멀리서 들려왔죠. 수지는 벤치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뼈마디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어요. 하룻밤 사이에 온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지? 중얼거린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밤새 울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빗물을 너무 많이 맞아서였을까요? 목구멍이 칼날로 긁은 것처럼 따끔거렸습니다. 수지는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맨발의 발바닥에 차가운 시멘트 보도블록의 감촉이 날카롭게 박혔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발 뒤꿈치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거리의 상가들은 아직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세상이 깨어나기 직전에 고요한 시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바람에 날려온 젖은 신문지 한 장이 수진의 발목에 감겼어요. 찰싹, 축축한 종이의 감촉이 불쾌했지만 수진은 그것을 떼어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신문지 한가운데 인쇄된 커다란 광고 문구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더 로열 호텔 마이너스 당신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턱시도를 입은 남자와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샴페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문구가 적혀 있었죠. 진정한 품격은 혈통이 아니라 실력에서 나온다. 수진의 손가락이 그 문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젖은 신문지가 손끝에 닿는 축축한 감촉 속에서 그 글자들만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혈통이 아니라 실력. 실력. 수지는 그 단어를 천천히 되낸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도심 한가운데 우뚝 솟은 초고층 빌딩들이 새벽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죠. 아마도 그곳 어딘가에 더 로열 호텔이 있겠죠. 화려한 샹들리에와 부드러운 카펫, 격식을 갖춘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곳. 수진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혈통? 시어머니 영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 집안대를 이을 손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그들에게 품격이란 결국 피었습니다. 대를 잇는 핏줄, 집안의 혈통, 그것만이 가치의 전부였죠.
하지만 이 신문 광고는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실력이라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며 목덜미를 스쳤죠. 수지는 신문지를 꽉 움켜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바스락 소리가 고요한 거리에 울렸습니다. 가짜 품격. 수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도연 가족의 그 거만한 태도, 명품 옷으로 치장한 겉모습, 돈으로 사들인 허세. 그것들이 진짜 품격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땅값이 올라 운 좋게 부자가 된 졸부일 뿐이었죠. 진짜 실력도 진짜 품격도 없는 사람들. 박살 내야지. 수진의 입에서 나직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너희들의 가짜 품격을 내가 직접 박살 내줄 거야. 손 안에서 신문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수지는 그 광고를 조심스럽게 접어 젖은 주머니 속에 넣었죠. 이제 그녀에게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진짜 품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 그들을 내려다보는 것. 그들이 평생 가질 수 없는 진짜 실력으로.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여명의 빛이 보였어요. 밤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이제 지하철역 계단 모퉁이에 작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두꺼운 골판지 상자를 펼쳐 깔고 그 위에 얇은 담요 한 장이 전부였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똑똑똑, 하이힐 소리, 운동화 소리, 구두 소리. 저마다 다른 리듬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걸음들이었어요. 그 소리들은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지만 수진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수진은 일어났습니다. 역 화장실에서 차가운 수돗물로 얼굴을 씻을 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눈 밑에는 시퍼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거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들여다봤죠. 이게 바닥이구나. 중얼거린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손을 씻고 젖은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빗어 넘기는 동작이 기계적이면서도 정확했어요. 수진에게는 하루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역 근처 재활용 수거함을 돌며 깨끗한 골판지와 페트병을 모았죠. 무거운 마대 자루를 어깨에 메고 걸을 때마다 등골에서 땀이 촉촉하게 배어나왔습니다. 오후가 되면 수지는 모아둔 물건들을 고물상에 팔러 갔어요. 주인 아저씨는 늘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저울에 물건을 올려놓곤 했습니다. 오늘은 2,500원. 동전들이 손바닥 위로 떨어질 때 차르르 소리가 났죠. 수지는 그 동전들을 하나하나 세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편의점 앞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삼각김밥, 반쯤 먹다 버린 도시락.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면 자존심 따위는 사치라는 걸 수지는 빠르게 배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지하철역을 거처로 삼는 노숙자들 사이에서 수지는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역 구석에서 지내던 할머니 한 분이 감기로 심하게 앓고 계셨죠. 기침 소리가 밤새 계단에 울려 퍼졌어요. 콜록, 콜록. 거친 기침이 폐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그날 아침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약국에 갔어요. 감기약 주세요. 약사는 수진의 남루한 차림새를 힐끗 보더니 가장 저렴한 약을 건넸습니다. 수지는 그 약을 할머니께 건넸죠.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할머니의 손이 떨리며 약 봉지를 받았습니다. 주름진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어요.
고맙네,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노숙자들 사이에서 수진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다투면 수진이 나서서 중재했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영무원이 다 쫓아내요. 조용히 하세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죠.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수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수진이 수거함에서 주운 담요를 나눠주기도 했어요. 이건 제가 쓰기엔 2개라서요. 사실 담요는 1장뿐이었지만 수진은 자신의 몫을 나눠줬습니다. 밤이 되면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하지만 수진은 참았습니다. 담요를 받은 청년이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누나. 수진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단 모퉁이의 수진 자리 주변에는 어느새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안전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챈 것이었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오다 수진의 자리를 발로 차려 했어요. 여기가 내 집이야, 뭐야?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와 청년 그리고 몇몇 노숙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수진 앞을 가로막았죠. 우리 누나한테 손대지 마. 청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술 취한 남자는 뭔가 꺼림칙한 듯 헛기침을 하더니 휘청거리며 지나갔어요. 수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사람들은 누군가를 믿고 따르고 있었어요. 혈통도 학벌도 돈도 없는 이곳에서 수진은 진짜 리더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건 명령이 아니라 배려였고 권력이 아니라 신뢰였죠. 수진은 담요를 끌어올려 몸을 감싸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도시 전체를 덮쳐 숨쉬기조차 힘든 날들이 이어졌죠.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공기를 일그러뜨렸고 지하철역 계단은 후텁지근한 열기로 가득했어요. 수진은 그날도 재활용품을 모으러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등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낡은 티셔츠가 등판에 착 달라붙어 움직일 때마다 불쾌한 축축함이 느껴졌죠.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태양이 머리 위에서 자결하고 있었어요.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밖을 걷는 사람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수지는 가로수 그늘 아래서 잠시 숨을 돌리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쪽 인도 한가운데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노인이었어요. 옆으로 고꾸라져 있는 모습이 마치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었죠.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노인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노인 옆을 지나쳤어요. 아, 그게 말이야. 노인이 그곳에 없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갔습니다. 젊은 여성 둘이 쑥덕거리며 다가왔어요. 저 사람 노숙자 아니야? 에이, 술 먹고 쓰러진 거 아니야? 냄새 나겠다. 그들도 빠르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갈수록 노인의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창백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노인의 호흡은 얕고 빨랐어요. 가슴이 가볍게 오르내리는 게 겨우 보일 정도였죠. 수진의 손이 노인의 이마에 닿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열사병. 수지는 재빨리 자신의 낡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안에는 페트병 하나가 들어 있었죠. 아침에 역 화장실에서 받아온 수돗물이었어요.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망설임 없이 뚜껑을 열었어요. 물을 조금 손바닥에 따라 노인의 이마와 목덜미에 톡톡 두드려 주었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뜨거운 피부 위에서 금세 증발했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수지는 노인의 입술에 페트병을 가져다 댔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물을 흘려 넣었어요. 노인의 목구멍이 꿀떡 움직였습니다. 물을 삼키는 반사작용이 일어난 거죠.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노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의식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수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택시는 지나가지 않았어요. 119를 불러도 이 더운 날씨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죠.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노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천천히 일으켰어요. 노인의 몸무게가 고스란히 수진의 어깨로 쏟아졌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수진의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한 발 한 발. 수진은 노인을 업다시피 하며 걷기 시작했어요. 발바닥에서 뜨거운 아스팔트의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 시야가 흐려졌죠.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블록 앞에 있는 병원을 향해 걸었어요. 노인의 숨소리가 수진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가늘고 약한 숨소리였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조금만 버티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마침내 병원 응급실 입구가 보였어요. 자동문이 휙 하고 열리며 차가운 냉방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사람 살려요. 수진의 외침에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노인을 들것에 옮기는 순간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수진은 벽에 기대 간신히 버텼죠. 의사와 간호사들이 노인을 응급실 안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수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수진은 축축하게 젖은 옷깃을 당기며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죠.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따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병원 로비 구석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노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응급실 간호사에게 물어봤지만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정을 찾으셨어요 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죠. 수지는 그 말에 안도하며 병원을 나섰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꾸 그 노인이 떠올랐어요. 창백했던 얼굴, 식은땀이 맺힌 이마, 가늘게 떨리던 손. 밤에 잠들려 할 때마다 그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잘 계실까요? 제대로 회복하셨을까요?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병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냉방 바람이 땀으로 젖은 목덜미를 시원하게 감쌌습니다. 수지는 안내 데스크 앞을 지나쳐 복도 끝 벤치에 조용히 앉았죠. 그때였습니다. 당신이 절 구해준 분이십니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수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 대신 깔끔한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창백했던 얼굴에는 이제 혈색이 돌아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온화한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저 그냥 지나가다가. 수지는 어색하게 일어서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더군요.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수지는 작게 미소 지으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다음 말이 수진의 발걸음을 붙잡았어요. 당신 눈을 보니 아주 오랜만에 진짜를 만난 것 같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노인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짜요? 진심이요. 요즘 세상에 길거리에 쓰러진 노인을 업고 병원까지 데려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마지막 남은 물 한 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수진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 노인은 그때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노인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어요. 저는 최명훈이라고 합니다. 더 로열 호텔 그룹의 창업주죠.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더 로열. 그 신문 광고에서 봤던 진정한 품격은 실력에서 나온다던 바로 그 호텔. 명함을 받아든 수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제 딸이 되어 호텔 경영을 배워보시겠습니까? 노인의 제안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봤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기에 제안하는 겁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학벌이 아니라 위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수진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평범한 자신이 저 높은 곳에 갈 수 있을까요? 호텔 경영이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세계였어요. 망설임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때였습니다. 병원 입구 쪽에서 굉음이 들려왔어요. 부웅. 고급 외제차 엔진 소리였습니다. 수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죠. 유리문 너머로 검은색 포르쉐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 이도현이었습니다.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값비싼 시계를 찬 그는 조수석 문을 열어 여자의 손을 잡아줬어요.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 강유진이었죠. 두 사람은 웃으며 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도연의 눈이 수진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루한 옷차림의 여자가 병원 구석에 앉아 있다는 정도로만 인식했을 뿐이었죠. 유진이 도연의 팔짱을 끼며 키득거렸어요. 오빠, 빨리 가요. 성형외과 상담 시간 늦겠어요. 알았어, 내 여왕님.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진의 손이 명함을 꽉 움켜쥐었어요. 명함 모서리가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감정이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수지는 천천히 최명훈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넘어서는 진짜 품격을 저도 가질 수 있을까요? 최명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가르쳐 드리죠. 수지는 명함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수지는 더 로열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을 때 목이 뒤로 젖혀질 만큼 높은 건물이었어요. 유리와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외벽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죠. 회전문이 슉슉 돌아가며 정장 차림의 사람들을 안으로 빨아들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움켜쥐었어요. 최 회장이 보내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들어가도 되는 걸까? 망설이는 순간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가시죠, 제인. 최명훈 회장이었습니다. 제인. 수지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박수진이 아닌 제인 박.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름이었죠. 예, 회장님.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회전문 안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문이 돌아가며 바깥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로비는 거대했습니다.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샹들리에가 수백 개의 크리스털 조각으로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바닥의 대리석은 거울처럼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죠. 수진의 신발 밑창이 대리석에 닿을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수진은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직원들이 수진과 회장을 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최 회장은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에 답했죠. 하지만 수진을 향한 시선들은 달랐어요.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회장님과 함께 있는 걸 보니 중요한 사람인가? 수군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수지는 그들의 시선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최상층 35층이었죠.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복도 끝에는 커다란 회의실이 있었고 그 안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소개하겠습니다. 제인 박량입니다. 앞으로 5년간 우리 그룹의 모든 것을 배울 후계자 후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당혹감이 번갈아 스쳤어요. 한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이분은 학벌도 경력도 없습니다. 최 회장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리더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질을 가지고 있죠. 진심과 책임감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그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어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똑바로 섰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어. 난 여기까지 왔으니까. 최 회장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제인, 오늘부터 당신은 이 호텔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할 겁니다. 밑바닥이요? 객실 청소, 주방 설거지, 프론트 데스크 업무. 호텔을 이루는 모든 일을 직접 경험해야 진짜 경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소와 설거지라면 익숙했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며 온갖 굳은 일을 다 해봤으니까요. 최 회장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제인을 직원 기숙사로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6시부터 객실 관리팀에 배치하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수지는 회장에게 깊게 인사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인. 비서를 따라 복도를 걸으며 수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35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장난감처럼 작았어요.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사람들은 점처럼 보였죠. 불과 며칠 전까지 수지는 저 아래 어딘가의 지하철 계단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수진의 손이 유리창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이건 꿈이 아니야. 진짜였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박수진은 죽었어. 이제부터 난 제인 박이야.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수지는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기숙사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을 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갈하게 묶은 머리, 깨끗하게 다려진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었죠. 객실 관리팀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서너 명의 중년 여성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진에게 쏟아졌어요. 신입이네.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여성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저 제인 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이 허리를 깊게 숙이자 여성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회장님 특별 지시로 들어온 애라며? 다른 여성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우리처럼 10년, 20년 이 일한 사람들도 있는데 낙하산으로 떨어진 애가 뭘 배우겠다는 건지. 수진의 손이 유니폼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어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여성 박 실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좋아. 그럼 35층 스위트룸부터 맡아. 오늘 체크아웃 손님이 있으니까 30분 안에 끝내. 알겠습니다. 수지는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카트의 바퀴가 카펫 위를 굴러가며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스위트룸 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엉망이었어요. 소파 위에는 와인병이 널브러져 있었고 카펫 위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죠. 화장실 세면대에는 물때가 얼룩덜룩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장갑을 끼고 무릎을 꿇었어요. 노숙 생활 때 배운 게 있었습니다. 더러운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죠. 카펫의 얼룩을 솔로 문지를 때마다 팔에서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화장실 변기를 닦을 때는 숨을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구석구석 놓치지 않고 깨끗하게 닦아냈어요. 침대 시트를 갈 때는 네모난 모서리를 병원식으로 접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시트가 손끝을 스치는 느낌이 묘하게 만족스러웠어요. 마지막으로 거울을 닦았습니다. 수건으로 원을 그리며 문지르자 흐릿했던 표면이 점점 맑아졌죠. 거울 속에 비친 방 전체가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방 안을 재빠르게 훑어내렸어요. 침대 모서리를 손으로 만져보고 화장실 세면대를 손가락으로 문질렀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가만히 서서 기다렸어요. 28분. 박 실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합격이야. 생각보다 잘하네. 수진의 어깨에서 긴장이 스르르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이제 시작이야. 박 실장이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와. 같이 먹자. 그날 점심 직원 식당 구석 테이블에서 박 실장과 다른 직원 2명이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아. 박 실장이 턱으로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이 쟁반을 들고 앉자 젊은 여직원 하나가 물었어요. 근데 너 진짜 회장님 후계자 후보야? 아직은 배우는 중입니다. 수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께 배워야 해요. 박 실장이 국을 떠먹으며 물었습니다. 왜 호텔 일을 하고 싶은 건데? 수진의 손이 숟가락을 쥔 채 잠시 멈췄어요. 사람을 대하는 일이 좋아서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편안함을 주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요. 진심이었습니다. 노숙할 때 가장 그리웠던 게 편안함이었으니까요. 따뜻한 침대, 깨끗한 화장실,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박 실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 우리 일이 바로 그거야. 손님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는 거.
네, 실장님. 실장님은 무슨 언니라고 불러. 나 박순이야. 순이 언니가 미소 지으며 반찬을 수진의 쟁반에 덜어줬습니다. 많이 먹어. 오후에 더 바쁠 거야. 수진은 따뜻한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밥알의 온기가 가슴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수진은 배우고 있었어요. 진짜 리더는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진짜 경영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라는 걸. 순이 언니의 웃음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객실 청소를 마치고 프론트 데스크 업무로 옮겨갔어요. 이제는 주방 보조까지 거쳤으니 호텔의 거의 모든 일을 몸으로 익힌 셈이었죠. 그날은 메인 레스토랑에서 서빙 실습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되었어요. 레스토랑 안은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부드러운 빛을 쏟아내고 있었죠. 수지는 검은색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고 메뉴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여기 진짜 고급지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의 손이 메뉴판을 쥔 채 굳어버렸어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구에 서 있는 3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도현, 강영숙, 그리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강유진이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도현은 명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유진은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시어머니 영숙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기 창가 자리로 안내해 주세요. 도연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을 들키지 않으려고 메뉴판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진이 서 있는 테이블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죠. 유진이 의자에 앉으며 킥킥거렸어요. 오빠, 다음 주 약혼식 장소도 여기서 하면 어때요? 그래, 내 여왕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도연이 유진의 손등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영숙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는 달라. 명문가 출신이라 품격부터가 다르단 말이야. 수진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그때 영숙의 시선이 수진에게 닿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영숙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습니다. 너. 영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진을 가리켰어요. 박수진 아냐?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죠.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영숙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 여기서 서빙이나 하고 있었네? 불임 주제에 쫓겨나더니 여기서 밥이나 나르고 있었구나. 도연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관심했어요. 역시 그렇게밖에 못 사는구나. 애도 못 낳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유진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낄낄거렸습니다. 오빠, 저 사람이 전 부인이에요? 어머, 제 발끝에도 못 미치네. 영숙이 테이블 위에 와인 잔을 집어들었어요. 붉은 와인이 잔 안에서 찰랑거렸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이제 진짜 상류층 유진이랑 결혼해. 너 같은 하류 인간이랑은 다르다고. 와인이 공중으로 날아왔습니다. 수진의 얼굴과 유니폼에 붉은 액체가 철벅 쏟아졌어요. 차가운 와인이 뺨을 타고 턱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와인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레스토랑 안이 숨죽인 듯 고요해졌어요.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와인이 속눈썹을 타고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그룹의 부회장님께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천둥 같은 목소리가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명훈 회장이 경호원 2명과 함께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죠.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회장님이요? 도연이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최 회장이 수진 옆에 섰습니다.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수진의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죠. 제임 박 부회장은 우리 그룹의 차기 총수 후보입니다. 현장 실습 중이신 분께 지금 무례를 범한 겁니까? 유진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최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명령했어요. 당장 이 무례한 자들을 영구 출입 금지시키고 끌어내세요. 예, 회장님. 경호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영숙이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잠깐만요. 우린 몰랐어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 경호원이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연이 유진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제발, 오해해요. 유진이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른 손님들의 시선 속에서 질질 끌려나갔어요. 레스토랑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조용해진 공간 안에서 수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최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제인? 수진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진은 더 로열의 모든 것을 배웠어요. 호텔 경영, 외국어, 회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익혔죠. 오늘은 그 모든 것이 결실을 맺는 날이었습니다. 더 로열 본사 대강당.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샹들리에의 빛이 크리스털을 통해 무지갯빛으로 흩어져 내렸습니다. 수지는 무대 옆 대기실에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5년 전 빗속에서 맨발로 쫓겨났던 여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당당하고 품격 있는 여성이 서 있었죠. 제인 부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나갑니다. 무대로 향하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설렘이었죠. 조명이 환하게 켜진 무대 위로 발을 디뎠습니다. 박수 소리가 물결처럼 밀려왔어요. 1000명의 손이 일제히 박수를 쳤고 그 소리가 강당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수지는 연단 앞에 섰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많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임원들, 직원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언론인들이었죠. 최명훈 회장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임명장이 들려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인 박을 더 로열 호텔 그룹의 공식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어요. 그녀는 지난 5년간 이 호텔의 모든 부서를 거쳤습니다. 청소부터 경영까지, 밑바닥부터 정상까지 모든 것을 경험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자격입니다. 임명장이 수진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묵직한 액자의 무게가 손바닥을 눌렀어요. 플래시가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수진은 임명장을 가슴에 안으며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5년 전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명훈 회장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많은 분들이 저를 믿어주셨죠. 수진의 시선이 객석을 훑었어요. 순이 언니가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진정한 품격은 혈통이 아니라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증명을 이뤘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크고 더 뜨거웠습니다. 그 순간 도시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고급 아파트 거실. 도연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계좌 잔액 영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럴 수가. 도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유진이 투자하자던 해외 부동산, 암호화폐, 모든 게 사기였어요. 3일 전부터 유진의 전화가 끊겼고 오늘 아침 뉴스에서 그녀가 상습 사기범이라는 보도가 나왔죠. 신분까지 세탁한 전과자였습니다. 영숙이 거실로 달려왔어요. 도연아, 은행에서 전화 왔어. 대출금 못 갚으면 이 집 경매 넘어간대.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는 바스락거렸습니다. 우리 망했어요. 다 날렸어요.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의 손에서 명품 핸드백이 떨어져 바닥에 쿵 소리를 냈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어요. 뉴스 속보가 흐르고 있었죠. 세계적 호텔 그룹 더 로열의 새로운 부회장 제인 박 씨가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이룬 놀라운 성공 스토리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화면 속에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임명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도연의 눈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저 여자.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제인 박. 그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수진이야. 박수진이. 도연의 중얼거림이 거실에 흩어졌어요. 영숙이 화면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저 불임 여자가 부회장이라고.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수진은 이제 구름 위에 서 있었고 도연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어요. 전세는 완벽히 역전되었습니다. 수진은 취임식이 끝난 뒤 최상층 부회장실로 올라갔어요. 넓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석양빛이 빌딩 숲 사이로 스며들며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수진은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5년 전 지하철 계단에서 올려다보던 저 빌딩들 사이에 이제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차가운 유리창에 댔어요. 해냈어.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지만 확실한 첫걸음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더 로열 호텔 지하 1층 직원 출입구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은 이도현과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강유진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에는 때 묻은 장갑이 들려 있었어요. 한때 명품 시계를 차고 있던 손목은 이제 텅 비어 있었죠. 이게 무슨... 이럴 수가... 도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파산 후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 겨우 구한 곳이 바로 이곳, 더 로열 호텔이었어요. 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유진은 화장실 청소부로 겨우 들어올 수 있었죠. 오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대신 목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말 여기서 일해야 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직원 통용문이 삐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두 사람은 머뭇거리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죠. 한때 화려한 로비를 걸었던 그들이 이제는
이 음침한 지하 통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연의 어머니 강영숙은 작은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어요. 넓었던 거실은 사라지고 이제는 겨우 몸 하나 누울 공간만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어요. 화면에는 수진의 취임식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마우스를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저 여자 때문이야. 이를 갈며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영숙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인터넷 커뮤니티, SNS, 온라인 카페. 영숙은 익명 계정을 만들어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더 로열 부회장의 진실을 폭로합니다. 제목을 적는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인 박이라는 여자는 사실 노숙자 출신입니다. 회장을 유혹해서 자리를 꿰찬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회장을 꼬셔서 양딸 행세를 하고 결국 부회장 자리까지 차지했죠. 이게 정상적인 승진인가요? 글을 올리고 새로 고침을 누르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헐, 진짜요? 역시 뭔가 수상하다 했어. 노숙자가 부회장이라니 말이 돼? 영숙의 입꼬리가 씩 올라갔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 해. 손가락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다른 커뮤니티에도, 다른 카페에도 똑같은 글을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숙은 가짜 증거까지 만들기 시작했어요. 5년 전 수진이 노숙했던 시절의 사진을 어디선가 구해왔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이게 지금 부회장이라는 여자의 과거예요. 사진 속 수진은 남루한 옷을 입고 지하철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정말 노숙자였지만 영숙은 그 이후의 이야기는 빼버렸습니다. 최 회장이 수진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5년간 얼마나 혹독하게 배웠는지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죠. 그저 노숙자가 하룻밤에 부회장 됐다는 식으로만 포장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숙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더 퍼뜨려야 해. 더 많이. 노트북 화면의 푸른 빛이 영숙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쳤습니다. 그 순간 더 로열 부회장실에서는 수진이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사인을 하고 있었죠. 밤 10시가 넘었지만 수진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똑똑.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부회장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태블릿을 건네받은 수진의 눈이 화면을 훑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이었습니다. 노숙자 출신 부회장의 진실, 회장을 유혹해 자리 꿰찬 여자, 더 로열의 추악한 민낯. 수진의 손가락이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어요.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려 있었죠. 수진은 태블릿을 조용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모니터링만 계속하세요. 하지만 부회장님, 이대로 두면 괜찮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비서가 물러나고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영숙이 퍼뜨린 글들이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더 로열 부회장 노숙자 출신 논란. 클릭 한 번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수진의 과거가 낱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송사 뉴스 데스크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어요. 세계적 호텔 그룹의 부회장이 노숙자 출신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실력인가 아니면 특혜인가 논쟁이 뜨겁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사실만을 전달했죠. 호텔 예약 취소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서비스팀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노숙자가 만진 침대에서 어떻게 자라는 겁니까? 우리 결혼식 예약 취소해 주세요.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직원들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수진을 피하듯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날 아침 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35층 대회의실. 길고 넓은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15명의 시선이 일제히 수진에게 쏟아졌습니다. 수진은 테이블 끝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최명훈 회장은 상석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최연배 이사였습니다. 백발의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이었어요. 재인 부회장.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호텔 예약률이 37% 감소했습니다. 주가는 15% 하락했고요. 서류 뭉치가 테이블 위로 밀려왔어요. 탁! 소리와 함께 그래프들이 수진 앞에 펼쳐졌습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가파르게 아래로 떨어지는 그림이었죠. 다른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호텔 브랜드의 핵심은 품격과 신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죠? 노숙자 출신 부회장이라고 합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여성 이사가 태블릿을 들어보였어요. 문제는 고객들의 인식입니다. 이미 SNS에서는 우리 호텔을 조롱하는 밈이 돌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의 사진에 악의적인 문구를 덧붙인 이미지들이 떠 있었어요. 수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최연배 이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재인 부회장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침묵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회장님께서 좋은 의도로 기회를 주신 건 압니다. 하지만 경영은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회복이 우선입니다. 부회장직 해임에 찬성합니다. 테이블을 둘러싼 15명 중 11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수진은 그 손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세었어요. 5년 전 자신에게 악수를 건넸던 손들이었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웃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손들은 수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최명훈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인, 할 말 있나?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실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노숙자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잤고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전부는 아닙니다. 5년간 이곳에서 배운 것, 함께 일하며 쌓은 신뢰, 그것도 저입니다. 최연배 이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당신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건 수천 명의 직원과 수백만 명의 고객입니다.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등을 꼿꼿이 편 채 회의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죠. 또,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아침 9시까지 결정하겠네. 수진은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숙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수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부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유난히 휑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점점 검붉은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수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5년 전 받았던 최 회장의 명함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금박 글씨가 석양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수지는 명함을 손에 쥔 채 창가에 섰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는 도연과 유진이 청소 일을 하고 있겠죠. 영숙은 좁은 고시원 방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뒤바뀐 것 같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것일까요? 수진의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명함이 희미하게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수진은 부회장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사직서였죠. 펜을 쥔 손이 종이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써지지 않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어요. 수지는 펜을 내려놓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차가운 손바닥이 뜨거운 볼에 닿았죠. 회장님께 패만 끼쳤어.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5년간 받은 은혜, 기회, 믿음. 그 모든 것이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어요. 취임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유리 너머로 보였죠. 그때는 정말 해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어요.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일까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순이 언니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가셨네요. 순이 언니가 찻잔 하나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언니, 이 늦은 시간에 왜요? 부회장님 불 켜진 거 보고요. 혹시나 해서요. 순이 언니는 수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만두시려고요? 백지를 본 순이 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회에서 해임을 요구했어요. 호텔에 피해만 주고 있으니까요. 피해라니요. 순이 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부회장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직원 복지가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휴게실도 새로 만들어주시고 야간 수당도 올려주시고. 하지만 고객들은 떠나고 있어요. 고객보다 먼저 직원을 챙기는 게 부회장님이잖아요. 순이 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이 언니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내일 아침 보세요. 우리가 뭘 준비했는지. 언니, 그냥 믿고 기다리세요. 부회장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순이 언니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어요. 문을 나가기 전 돌아서며 한마디 덧붙였죠. 사직서는 아직 쓰지 마세요. 적어도 내일까지는요.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아 찻잔을 들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 직원 단체 채팅방이 불을 밝혔어요. 순이 언니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인 부회장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메시지가 올라가자 답장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동참할게요. 부회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요. 우리가 증언해야죠. 주방에서 일하던 김 주방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자신의 얼굴을 비췄어요. 저는 더 로열 주방에서 15년 일한 김철수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재인 부회장님은 주방 일도 직접 하셨어요. 설거지부터 재료 손질까지.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셨죠.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해시태그 재인 부회장을 지지합니다.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는 신입 직원이었을 때 실수로 고객 예약을 잘못 받았어요. 그때 부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객실 청소팀, 시설 관리팀, 보안팀. 하나둘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해시태그는 퍼져나갔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그 해시태그는 실시간 트렌드 10위 안에 들어갔어요. 수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부회장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찻잔은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백지는 여전히 비어 있었죠. 새벽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빛이 수진의 얼굴을 비췄어요. 수진은 눈을 떴습니다. 목이 뻐근했어요. 소파에서 잠들어서 그런지 어깨도 결렸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는 수백 개의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메시지, SNS 태그, 뉴스 알림.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자 영상 하나가 재생됐어요. 순이 언니가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순이 객실 관리팀에서 20년 일했어요. 재인 부회장님은 진짜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시죠. 다음 영상, 또 다음 영상. 수십 개의 얼굴들이 화면 속에서 수진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수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끝이 화면을 스치며 떨렸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죠. 오전 9시 수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깊은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 비쳤어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망치지 않아. 끝까지 가는 거야. 손바닥에 물기를 묻혀 뺨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차가운 감촉이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부회장실 문을 열고 나서자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대회의실로 오시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수지는 홍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부회장님, 이사회 허가는 받으셨습니까? 제 개인 자격으로 합니다. 회견장 예약 부탁드려요. 수지는 전화를 끊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5년 전 도연의 집에서 쫓겨나던 날 영숙이 소금을 뿌리며 욕설을 퍼붓던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당시 이웃집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고 수지는 그것을 조용히 확보해 두었죠. USB를 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용할 때였습니다. 수지는 법무팀에 또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유진의 과거 전과 기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기, 신분 세탁 관련해서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회장님. 법무팀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희도 며칠 전부터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3년 전 다른 이름으로 투자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속 어딘가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이사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최명훈 회장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재인 결정했나? 수진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예, 회장님.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연배 이사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부회장,
이사회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제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직접 밝히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여론은, 그리고 저를 모함한 사람들의 진실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수지는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작은 검은색 장치가 대리석 위에서 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5년 전 제가 왜 노숙자가 되었는지, 누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확실한가? 예, 회장님. 수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섰어요. 진실로 맞서겠습니다. 오후 2시 호텔 1층 대연회장에는 100여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수지는 무대 뒤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정돈했습니다. 순이 언니가 다가와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부회장님, 우리 모두 함께 있어요. 객석 뒤편에는 호텔 직원들이 빼곡히 서 있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사람, 주방복을 입은 사람, 정장을 입은 사람, 모두가 수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응원하고 있었어요. 수진은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죠. 또각, 또각, 또각. 연단 앞에 섰을 때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수진을 향했어요. 플래시가 터지며 눈이 부셨습니다. 수진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더 로열 부회장 제인 박입니다.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과거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어요. 사각사각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저는 노숙자였습니다. 수진의 말에 연회장이 술렁거렸어요. 5년 전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버림받아 거리에서 잤습니다. 지하철 계단이 제 집이었고 쓰레기통이 제 식탁이었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 수진이 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CCTV 영상이었어요. 영숙이 소금을 뿌리며 소리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영상 속 음성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기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노숙자가 된 이유입니다. 수지는 다음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강유진의 신분 세탁 기록과 사기 전과가 빼곡히 적힌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버린 전 남편은 이상습 사기범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했습니다. 현재 그는 이 호텔 지하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어요. 수지는 마지막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영숙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악성 글들의 IP 추적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저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린 사람은 바로 저를 쫓아낸 전 시어머니입니다. 연회장이 웅성거렸어요. 수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노숙자였던 과거도 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지금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진정한 품격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수백 개의 셔터 소리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1시간 뒤였습니다. 수진이 부회장실로 돌아왔을 때 비서가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부회장님, SNS가 난리예요. 태블릿 화면에는 실시간 검색어가 빼곡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인 박 진실 공개, 더 로열 부회장 기자회견, 강영숙 거짓 정보 유포,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와, 이게 진실이었구나.
노숙자 출신이 아니라 피해자였네. 저 시어머니 진짜 악질이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 순간 좁은 고시원 방에서 영숙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의 기자회견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영숙의 얼굴이 시간이 갈수록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쿵쿵쿵. 거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강영숙 씨, 문 열어주세요. 영숙의 몸이 굳어버렸어요. 노트북에서 흘러나오던 기자회견 음성이 고시원 방 안을 채웠습니다. 명예훼손과 사기 공모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문이 열렸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어섰습니다. 영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찰칵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지하 직원 탈의실에서는 도연과 유진이 사물함 앞에 서 있었어요. 벽에 걸린 TV에서 기자회견 재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입술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유진은 손으로 입을 막고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도연 씨, 유진 씨. 인사팀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다가왔어요. 오늘부로 계약 해지입니다. 30분 안에 나가주시죠. 도연의 손이 사물함 손잡이를 붙잡았지만 힘이 풀려 미끄러졌어요. 유진이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다른 데 갈 곳도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회사 방침입니다. 인사팀장은 차갑게 돌아섰어요. 두 사람은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호텔 뒷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그 빛이 너무 따가워서 도연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유진이 도연의 팔을 붙잡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더 로열 호텔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어요. 저 꼭대기 어딘가에 수진이 있겠죠. 한때 자신들이 발로 차던 그 여자가 이제는 구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대회의실에는 다시 이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연배 이사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재임 부회장의 기자회견 이후 예약률이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어요. 떨어졌던 빨간 선이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15% 상승했습니다. 부회장님의 진정성에 고객들이 반응한 겁니다. 다른 이사가 덧붙였어요.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한 리더십이라며 칭찬 일색입니다. 수지는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최명훈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인,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보게.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사회환원 경영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목이 크게 나타났어요. 우리 호텔 수익의 10%를 노숙자 쉼터와 직업교육에 투자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처럼 바닥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호텔이 되고 싶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품격은 누군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는 데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최연배 이사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천천히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에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일어섰어요. 15명 전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의실 안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최 회장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수진의 어깨에 놓였어요. 잘했네, 제인. 자네가 진짜 리더라는 걸 증명했어.
수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대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호텔 옥상 정원에서 직원들과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어요. 순이 언니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부회장님 위하여, 위하여. 직원들의 목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어요. 수지는 샴페인 잔을 입술에 댔습니다. 톡 쏘는 기포가 혀끝을 간지리며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5년 전 빗속에서 뿌려졌던 소금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습니다. 승리의 맛이었죠.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지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증오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품격은 누군가를 짓밟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거라는 것을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비가 내리는 밤이었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거리를 흠뻑 적시고 있었습니다. 도영과 영숙은 낯익은 대저택 철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한때 그들의 것이었던 집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도연의 정장은 낡아서 어깨 부분이 해져 있었어요. 빗물이 스며들어 축축하게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뺨에 달라붙었어요. 한때 명품 핸드백을 들었던 손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요. 도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철문을 붙잡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5년 전 이 문 안에서 수진에게 소금을 뿌렸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웅. 저 멀리서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매끄러운 소리였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검은색 벤틀리가 천천히 다가와 그들 앞에 멈춰 섰어요. 번호판이 빗물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차의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어요. 그 안에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와인색 드레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었어요. 도연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진은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5년 전 자신이 무릎 꿇고 빌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들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죠. 운전석에서 기사가 내려 우산을 펼쳤어요. 하지만 수지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바라볼 뿐이었어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제인 박 부회장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영숙이 철문에 매달리듯 다가왔어요. 수진아, 아니 부회장님,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수진은 손을 들어 기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사가 차 안으로 샴페인 잔을 건넸어요. 크리스털 잔 안에서 황금빛 기포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렸어요. 5년 전 영숙이 뿌렸던 소금 대신 이제는 샴페인이었습니다. 잔을 입술에 가져가 한 모금 마셨어요. 톡 쏘는 기포가 혀끝을 스치며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승리의 맛이었죠. 도연이 비틀거리며 차에 다가오려 했어요. 하지만 기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물러서 주십시오. 수지는 잔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연민도 증오도 없는 시선이었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창문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스르르. 기계음과 함께 유리창이 닫히며 그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출발하세요. 수진의 말에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영숙이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수진아, 제발.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벤틀리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며 빗속으로 사라져갔어요. 빨간 후미등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다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영과 영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빗물이 그들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5년 전 수진이 그랬던 것처럼요. 차 안에서 수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더 로열 호텔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빗방울이 차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치 눈물처럼 보였지만 수진의 눈가는 말랐습니다. 더 이상 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호텔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35층 높이의 건물이 빗속에서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샴페인 잔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남은 샴페인을 천천히 마셨어요. 기포들이 입안에서 톡톡 터지며 사라졌습니다. 차가 호텔 정문 앞에 멈췄어요. 기사가 문을 열고 우산을 펼쳤습니다. 수진은 차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갔어요.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직원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좋은 저녁입니다, 부회장님. 수진은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에 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수진은 안으로 들어가 3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며 거울 같은 벽면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5년 전 빗속에서 맨발로 무너졌던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품격 있고 당당한 여성이 서 있었죠.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어요. 평화였습니다. 진짜 품격은 누군가를 짓밟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거라는 걸 수진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35층에 도착했다는 신호음이 울렸어요. 문이 열리며 수진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빛처럼 수진의 미래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이벤트 중 하나였을 뿐인 과거는 뒤로 한 채 그저 천천히 묵묵히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좋은 꿈 꾸세요.